예. 저 오늘 그 진상규명 관련된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그 진상규명 애국대응 출판은 오늘 기념대회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5월 단체 관련된 법조 우리 저 변호사님들이 많은 협조 속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사진 속에 많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있던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다 그 소감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같이 활동도 했고 현재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회고와 정언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신 중에서도요, 우리 그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홍금석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임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먼저 제가 제 기억 남은 것은 지만원 재판 중에서 2016년도 5월 12일이거든요. 그때 지만원 쪽 우리 광주에서 올라가신 분들하고 해서 우리 유공자들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홍금석 선생님께서 그쪽 사람이 손가락에 물어가 피가 줄줄 흘려가지고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무실을 간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재판 과정 속에서 그냥 승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와 또 그 다음에 저희 해고로 있다고 생각을 듣고요. 한번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홍금숙입니다. 그때 당시 지방법원에 이제 재판을 갔는데 우리가 좀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 법원의 그 재판장에 저희 회원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5월 달이어서 우리가 슬로건 반지를 전부 다 메고 이제 차고 갔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했는데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지만원 일행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갱이 폭도 그때 당시도 2016년도 빨갱이 폭도가 전부 다 빠지 차고 와갖고 그런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또 화가 났죠. 왜 그러냐면 시기대가 얼마나 흘렀는데 폭도 빨갱이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 회원분들이 지만원이가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못하게 막고 지만원이 맥살 잡고 막 이렇게 실갱이가 좀 옥신각신 때리려고 하고 할 때 나는 이제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회원이 지만원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못되게 손을 막았는데 지만원이가 내 손을 쭉 잡아당기고 꽉 깨물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손이 피가 그 자리에서 줄줄줄줄 새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끝나고 병원에도 다녔고 지만을 고소를 하려고 해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제가 고소를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게도. 왜냐? 제가 지만원으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면 그거는 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지만원이가 우리 재단에서 재판하러 갔잖아요. 집단 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저는 지만원이하고 이기지만 또 우리는 집단 고소가 당하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을 위해서 제가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명예로운 흉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MBC 다큐에서 그가 죽었단가 그놈이 죽었단가 하여튼 그 제목으로 해서 전두환이 하는데 그 미국에서 그 강주에 대한 5.18에 대한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곡을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전두환 회고록은 물론이지만 이순자 회고록은 자기 남편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공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순자 회고록하고 노태우 그 노재현 씨가 뭐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했는지 어떤지 그런 것이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네.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자료를 이번에 아마 MBC에서 그동안에 좀 놓쳤던 그런 중요한 인물을 취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리치라고 그 사람이 80년도에 국무성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밑에서 한국 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91살인가 2살인가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죠. 우리 쪽에서 놓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과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접 작성을 하고 그 팀 샤록이 발굴한
그 문서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미국 쪽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주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난해 말에 기록관에서 묶어낸 3권 팀샤록 책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묶어져 나온 책이거든요. 그걸 저는 요즘도 저녁마다 그것을 자면서 옆에다 머리맡에다 두고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지금 그 문서 공문서상에 나타나는 것 외에 그 비어 있는 대목들이 어떤 일들이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이 짐작이 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람이 사실은 홀브루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차관보를 했던 거의 그 사람하고 글라이스틴 여기 서울에 있었던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이 두 사람이 하는데 특히 홀브루크가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한국 운명은 완전히 홀브루크에 의해서 결정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그 문서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모든 회의를 다 기획을 하고 그 회의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언해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내고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대로 회의록을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 그대로 당신은 이런 발언을 해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결과에 보면은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 홀브루크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네 어쩌네 해가지고 광주 쪽에서 아마 그때 일부 문제제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대단한 야망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뭐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하여튼 아시아 쪽 모든 정책을 다 관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80년도에 나중에는 유럽의 그 보스니아 전쟁 같은 것도 관여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회고록이 나왔는데 5.18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덮고 싶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좀 우리가 더 밝혀야 할 내용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노재현 약속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 수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것들도 수정 작업도 해야 하고 또 이번 이제 아마 다음 달 정도나 또 재단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김충립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김충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있을 겁니다만은 5.18 당시에 특전사에서 보안사에서 파견된 특전사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정호용 밑에서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그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그 사진 맨 처음에 우리 정옥이 박사가 발표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전두환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전두환이가 굉장히 예쁘라고 그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보안사에서 계속 키워졌는데 보안사 내에서도 갈등이 많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삼수가 인사처장을 했는데 허삼수한테 찍혀가지고 너는 왜 싸가지 없이 그 소령밖에 안 된 놈이 계속해서 그 사령관하고 친해가지고 계속 그 월권의 행위를 하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보안사 내에서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안사 하면 똑같은 컬러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전두환이는 이미 그 양반이 써놓은 책에 의하면은
12.12 직후부터 정당을 창당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모으다가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다리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모 기업에 자금을 내겠다는 사람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이걸 전두환이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서실장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화평이가 비서실장인데 그 사람한테 딱 걸리니까 이 사람이 너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때 또 한 번 찍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또 헌문도하고도 그렇게 또 부딪히는 사건이 벌어지고 5.18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얼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가를 우리가 아닌 그 사람들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아마 다음 달이나 하지 않을까요? 우리 차 선생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보시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분이 이제 그때 아마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분 생각은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허화평이가 현대문화재단인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래재단 자금을 가지고. 근데 그 자금은 국비라는 겁니다. 근데 사유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 재산을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양반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하고 또 몇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환수를 해버려야지 이 사람들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18 재단이 꼭 혹은 광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경률입니다. 생각도 못하고 저는 오늘 말씀 듣고 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정호기 선생님하고 또 양나은 선생님께서 이 책 쭉 설명해 가시는데 그 옛날 생각이 정말 났어요. 2013년도 역사왜곡 대책이 5월 24일 날 이 책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물리한 행진곡 대신에 다른 곡을 만들려고 했었고 또 이제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역사 왜곡을 또 시도했었고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약 440여 개 단체 또 대표 또 정치 국회의원들 뭐 필두로 해가지고 왜곡 대책회를 꾸렸죠. 이제 사람이 그 굉장히 감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조찬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찬 회의.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정말 시와 시민사회와 또 재단을 포함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왜곡 저지를 하려고 했던지 눈에 선합니다. 또 이제 그런 힘들이 이어서 이제 헬기 사격 과정의 대응이 이어졌고 특별법으로 이어졌고 쭉 보니까 파노라마처럼 오늘 여기까지 왔고 진상조사위까지 왔구나 이런 자리여서 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중요한 그런 자리였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차성수 팀장께 유튜브 생중계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간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억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5.18 관련해서 이 기록을 어떻게 잘 정리, 분류, 활용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희 선생님 두 번이나 나오셨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 5.18 민주노 왜곡 평화 대응 활동과 진상 규명 이쯤에 성과 의미 과제 공유잖아요. 이제 이것은 필연적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연결됐고 1기가 아까쯤에 김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큰 역사적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강력히 항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왔는데 저는 이 여파가 아직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재희 선생님과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는데요.
2차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할지 어쩔지 이후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과제 등등을 한번 이재 선생님께 한번 모시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답변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미흡하죠. 미흡하고 그것은 지난번 어떤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도 이쪽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 그분들이 잘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치력 수준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저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 밝혀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직접 경험을 했고 맞부딪혀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걸 진실을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역사투쟁이죠. 역사투쟁. 이 과정들이 지난하겠구나. 앞으로도 참 지난하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것은 저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만원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거 그대로 다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네 이런 정도 말지. 근데 자꾸 저쪽에서 건드니까 새로운 사실을 계속 우리가 기록으로 또 남기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다 끝났다고 절대 끝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5.18 문제는 그만큼 이 우리 시대를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아까 우리 김정호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요번에 군경 피해에 대한 조사 그거도 무기고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의 권위에 감히 도전해야라는 것이 그 밑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기를 너가 감히 민간이 무기를 무장을 해? 이거 국가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5.18이 그걸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민주화를 만들어내버린 거거든요. 인정을 지금 받은 건데 그 사람들은 절대 지금 이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이걸 버텨내는 힘은 광주에서 이 단결된 이런 힘이 전국에 같이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내고 이런 속에서 이 우리나라 민주화는 지탱이 되고 버텨나가는 것이지 이 광주에서 무너져 버리거나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저는 우리나라 민주화 그대로 후퇴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광주가 그 힘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보면은 마의 반지를 갖다 던져야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사람한테 그 임무가 맡겨지잖아요. 광주 사람들이 딱 그런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현대사에서 광주가 안고 있는 운명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야 하는데 아까 뭐 2기 진상조사 저는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걸 최대한도로 마무리를 완성도 높게 우리 역량껏까지 투입을 해서 이번에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최종 보고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게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되면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다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를 알고 있는데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100% 중에서 몇십 프로에 불과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뭐 저런 차원은 국가 차원의 그런 것은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때 당시를 체험했던 분들은 증언하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후세대한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인식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광주시 혹은 시민사회단체 그런 역량들이 모아져서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저는 그 뭐 이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누구들이 다 앞장서서 했는데 누구들이 그거 해놓고 또 그걸 스스로 부인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버린단 말이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그 대신 저는 그쪽에서 했던 자료를 지금 이쪽으로 이관받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실은. 근데 조사 보고서에 반영을 못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조사 단계에서는 그걸 차분하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군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자료들하고 실제 증언한 내용들하고 일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갖고 증언 내용 중에서 진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무조건 조사하면은 저는 이거 현재 해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더 우선은 좀 주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성의 장세레나입니다. 네, 광주 전남의 성단체 연합 홍동대표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순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항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여성 생존자들을 2013년도에 뵀나요? 네, 제 그때 처음 뵈면서 그 전에는 교과서 몇 줄로 문서 몇 줄로만 있었던 삶 자체가 홍금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삶으로 훅 와가지고 아마 그 이후로 제가 아까 김정호 변호사님도 언제 이점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 있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그때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5.18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 아까 사진에도 나오던데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맡고 있는 직책 때문에 국회 직접 같이 방문도 했었고 현재는 특히 여성들 5.18 당시 여성들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당시 항쟁에 참여하시던 선생님들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광주 여성의 안에 5월 여성 역사 해설사라고 만들어서 지금 또 해설을 하고 있고요. 저 뒤에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5.18에 관심이 있다는 거냐 했는데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 청년 해설사를 양성을 했고 현재 올해는 대학생 해설사 양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대들과 계속 뭔가 이어나가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희 선생님 계시지만 아까 조금 전에 부탁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5.18 어찌됐건 국가 차원으로 처음으로 조사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헌법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것들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5.18에 대한 성격 규명 어떻게 부를 건가 명명에 대해서 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하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더 못 참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 여성회하고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만든 5월 광장 그리고 후대들에게 연결하겠다고 한 5월 있다 여기 주체로 다음 달에 요거 라운드 테이블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자리에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날짜만 잡히게 되면 그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하고요. 뭐 김희성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자들도 모시고 좀 이렇게 공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당연히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광주는 아직도 민중항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순항쟁의 주철이 박사님은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성격 규명 자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때 끝나면 사실 이후의 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 세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공론화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저희가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이제 한 번으로 안 끝나고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5.18 기념재단 시까지 함께 해가지고 헌법 전문 수록 못지않게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물론 이제 진상규명 숙제가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되면 웹진 만들어서 홍보를 할 거니까요. 거기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주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함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역사교사로 했다 보니까 딱 50분이 기본 수업이거든요. 50분 할까요? 농담이고요. 오늘은 들으러 왔습니다. 저의 최대 목표는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입니다. 전국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강주에서는 당연히 강주는 이대 있고 현대사의 전환점이었다고 인정하지만, 강주를 벗어나서 전라도를 벗어나서 5.18은 과연 뭘까? 여전히 강주는 사태고 폭동이고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것은 정권에 따라서, 특히 5.18 애국이 가장 심해진 것은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많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역사교육이 해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5.18도 또다시 이렇게 애국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때 다시 조금 나아가려다가 지금은 최악의 독보자 윤석열 정권하의 역사교육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미 초안이 나왔고요.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 상상 이외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아주 소략해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어서 저는 이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으러 왔고요. 아까 일단 여기를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하신 분들에게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치하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생했다는 걸로 전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5.18 교과서를 최초로 쓴 사람이 접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담당 신수연 선생님 어디 갔나? 우리 김대인도 와 있던데. 예, 그리고 지금은 5.18은 교과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이 자라나는 후세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교육은 기억되어야 되고 그것이 역사화되어야만이 비로소 재평가가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하더라도 후세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래서 현재 2024년 현재 강주와 전남의 학생들에게 5.18 교육이 잘 되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되지만 최악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아까 어떤 분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를 서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5.18 민중항쟁이라 부르자는 거죠. 우리는 교과서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과 헷갈립니까? 우리끼리는 민중항쟁이었고 강주를 집어넣어서
5.18 강주 민중항쟁이라고 해야만이 다른 지역에서 강주도 알고 민중이란 것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괜히 막 헷갈립니다. 사회 밖에서 학교 밖에서 하신 분들은 강주 민중항쟁이라고 정확히 네이밍을 하고 성격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작업은 별도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거는 매우 건조하고 객관적인 내용만 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때 교과서를 썼던 당사자인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거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강주부터 전라도부터 5.18 강주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면 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답사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점해야지. 우리도 안 하면서 민주화운동인 어쩐 왜 성격 규정이 안 됐습니까? 성격 규정이 돼 있잖아요. 많은 민중항쟁이라 책을 불렀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교육은 정권과 매우 밀접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담당 부서를 바꾸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죠? 보훈처하고 교육부입니다. 보훈처의 모든 서원들이 전부 다 월수톱되어 있는데 이 윤석열 때 가장 최악이었던 박민식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보훈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교육부에 관련된 역사교육, 국사편찬위원, 한국중앙연구원, 동문과 역사대관, 그 다음 역사박물관 전부 다 누라이트입니다. 우리는 그 신경 쓰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기를 장악할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썼다가 재판을 찍었어요. 매우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활용을 안 해요. 우리 재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재판까지 만들어 냈거든요.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책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 교과서는 꼭 교사들만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희망을 갖는 건 지난주에 전국의 청년 교사들 100여 명이 강주에 와서 1박 2일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아실 거죠? 여전히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주를 알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강주에 와서 1박 2일 동안 강주를 알고 갔습니다. 지난 6월 1일, 2일은 제가 주관했지만 강주의 노머스 스쿨에서 그때 80여 명이 이 강주를 알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강주 사람들은 그런데 안 옵니다. 우리부터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5월에 전국의 청년학도들이 2,000여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대민동 소속인데 저도 거기에 우리 밥사주자 주도해서 순식간에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잘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왔냐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보급이 되지? 어떻게 알려주지? 난 제안, 그래도 고생했다는데 주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라도가 아닌 서울이나 특히 경상도 쪽에 5.18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은 부채의식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그때 5.18 기념재단이 아주 잘했는데 지금은 안 보여서 다시 그 활동력이 부산으로도 가고 대구로 가도 심지어 강원도로도 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그 팀 다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밖에 하고 제가 이제 전국 역사교사 모임하고 통일교사 모임을 저도 같이 활동하는데 강주 애그래 그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한테 선배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공법단체 분열과 정말 창피하잖아요. 왜 그러니 그렇게 묻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공법단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자성해야 되는데 왜 그건 놔두고 저 밖에다만 5.18 우리가 대동동신, 단결정신 그리고 또 우리가 희생과 봉사 이런 거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발 어른들이 해서 좀 꾸짖든지 아니면
때려 죽이든지 밖에서 공범자들의 분열과 그 이상한 행동들 지금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을 때 답을 못합니다. 제가 어느덧 한갑이 넘겼습니다. 고2였습니다. 저는 발산에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밖을 제가 남평이 고향인데 효천에서 막혀서 어쩔 수 없이 10일 동안 강주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2가 너무나 많은 제 친구도 주고 그 사람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제가 전대 8위학번인데요. 5월 학상 온처단위원회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강기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오병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영국 역사교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5.18 전국화를 통해서 최초의 자료집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제가 40주년 때 고생했다 5월 공동체사도 받았습니다. 518만 원을 줘가지고 그걸 다 기부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안했고 그 다음에 그 누가 말하는 부채식이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80년대 90년도 초반에 제가 이 5.18을 가지고 갔을 때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귀를 기울여 줬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로 몰랐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들었던 그 열망했던 것들이 지금은 밖으로 물었을 때 퇴색돼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말은 이제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만든 책자도 중요하지만 좀 책자도 좀 세련되게 잘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뭐 강주에 있는 역사교사 모임도 있고 종교조도 있고 또 전남에도 전남 역사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남 5.18 그 행사일을 만들었거든요. 5회째인데 학술팀장을 맡아서 진상보고서 관련돼서 지난 5월 8일 날 우리 학술 포럼도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근데 강주 사람들이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경순 목사님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이재희 선생님 제가 존경하고 책 거의 다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고급 정보를 들어줬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5.18 진상 규명과 5.18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공범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5.18의 기념재단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5.18 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5.18 민중항쟁으로서의 이상을 잡는데 작은 보탬이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초 그 기사들을 모아서 항쟁했던 장훈명입니다. 근데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21일 날 그 계엄군이 사격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진상조사에 위해서 좀 어긋나간 것이 뭐냐면 그 발포 후 30분 뒤에 1시 30분경에 공원에 가면 총이 있다고 가라고 예시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진상조사에서 그것이 좀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좀 그렇고 21일 날 사격 시에 내가 지금 DNA만 가지고 그림을 어제 완성했어요. 어제 완성하고 제일 1번 하나를 못 그리고 있는데 그 21일 날 사격 시에 앞에 버스 한 대가 총에 맞고 저 전남대병원 쪽으로 진로를 틀 수밖에 없었던 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에 대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좀 두 가지가 의심스럽고, 제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옛날 지금 터미널 옛날 롯데백화점 지금 앞에 로타리에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수부대가 얼만큼 무자비했냐면 학생들을 때려가지고 쳐지면 와서 거들어서 태운 것이 아니고 두세 명이 잡아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다치차에 맞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앉은 게 아니고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항의를 갔어요. 근데 경찰은 우리는 이미 광주 경찰은 힘을 잃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서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역으로 달려가서 오후 19일 날 오후 6시에 택시기사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구해야겠다 했더니 100% 찬성해가지고 심야까지 전적으로 싸웠습니다. 맨몸으로.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20일 날 지금도 그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무등 경기장에서 출발하게 됐는가? 그것을 일부 어떤 사람은 무등 경기장으로 버스를 도움 요청으로 간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터미널을 19일 날 점령해 버리니까 버스들이 외지에서 시내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무등 경기장에서 그 외지 손님들을 하차시켰어요. 오전에 그 장사하다가 오후 3시쯤 돼서 어젯밤에 우리가 싸워보니까 맨몸으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차량으로 우리가 전차 대형으로 밀어불자 해야 그냥 차량 시위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까 민중항쟁이냐 또 민주화 운동이냐라는 말도 나가는데 그때 그 88년에 그 김대중 선생님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시니까요. 아니 88년도에 우리가 88년도다니까 아닌 게 아니라 90년도고 88년도에 우리가 창립대회를 하는데 오셨어요. 하고 4인 여천이라고 희호를 남겨주시고 정식 기념식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지고 뭐냐면 전국화 기념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아까 그 선생님 말씀에 그 전국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기사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해마다 매년 5월 20일 날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도 전국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광주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체로. 그러니까 이제 뭐 버스로 오려면은 앞에다가 뭐 장례식장 어디 갑니다 하고 거짓 제보하고 광주로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념식을 정식으로 제정해지는데 작년에 제가 그림을 45년 동안 묵혔던 DNA만 갖고 그림을 그린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제가 좀 참담함을 느낀 게 기록관에도 어디고 우리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민주 기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정부에서 기념식까지 만들어주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즘을 우리가 무식하지만 우리 택시기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화 전국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임성복 씨 딸 임희랑입니다. 복. 네. 저희 아버지는 5.18 때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셨지만은 이제 시민군으로 유족으로 부상자나 아니면은 잠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좀 뜻밖이어가지고 유공자로 지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다른 분들 증언은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인가 22년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5.18 민주강사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5.18 기념재단과 함께 연관이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차종수 부장님을 연결해 주셔서 이제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스토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됐었고 그다음에 5.18 2세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화가 되어서 이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 돌아가시거나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뉴스에 나왔을 때 그 증언을 통해서 좀 적나라하게 많이 알게 되었었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나는 지금은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존경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진상규명도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뭐 피해 보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전두환 씨가 11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11월 달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다음 달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병실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 뉴스에 막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곧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아니 아빠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드셨는데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조금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분이 죽는 것도 굉장히 너무나 허망했죠. 그 허망하고 얼척없는 죽음에 나는 속이 썩어져 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18에 관련된 어떤 그 심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진짜 한번 다뤄져야 되는 어떤 화두이지 않나. 이건 사회적인 건 아니고 개인 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좀 좋게 잘 다뤄져 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어떤 삶에 대한 나의 걸음으로 남겨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부상자회 김신덕 회원입니다. 오늘 우리 5.18 기념재단에서 이렇게 쭉 했는데 자료 대충 살펴보고 또 우리 이재희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기간 중에 사형수를 한 100여 명 정도를 이미 1980년 6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제가 5.18 부상자에 그러니까 광주 5.18에서 제1호 사형수 김신덕입니다. 제 6월 10일 날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깜빵이가 있다가 면회를 하려면 그 수사관 사무실을 걸쳐서 가야 되는데 수사관 사무실이 한 7, 8명 정도 됐거든요. 딱 지나가는데 빨간 째피고 땅에 일 써놓고 사형수 김신덕 써놨네요. 김신덕이가 자기 이름이 사형수래. 그거 안 볼 사람 누가 있겠어? 착 들어. 그리고 가가지고 양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 적자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보안사에 그때 허수사관, 허장환 수사관인데 계급은 하사였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던지 간에 17통합병을 2번 후송을 하는데 17통합병은 옆에 임시 화장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고문하다가 죽어버리면 바로 화장시켜서 바다에 뿌렸답니다. 허장환 수사관의 양심 선언에 의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화장터로 가기 직전 시체실에서 이미 죽었어. 시체실에서 화장터로 가기 직전에 살아난 거야. 눈을 뜬 거요. 구인들이 갔다가 화장시키는데 눈을 떴네. 일단 좀 지켜보자 그랬더니 살리 내놨어. 첫 번째가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한국전쟁 때 전사를 하신 분인데 너 너희 아버지 북한 월북했다면서 그 난소표 내놔. 너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고정간첩 난소표 내놓으라 한 2개월 남짓 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국가 유공자 증명 갖다 떼어다 줬어. 보는 게 간첩이 아니네. 그리고 그걸 이제 끝나고 그대로 이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김대중 내라는 그걸 이제 주동자로 였거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뭐라고 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번 시체실에서 화장터로 직접 가기 직전 2번 살아났어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고난도 수술만 10여 차례 2023년도까지 해서 끝났어요. 인자 좀 딱 겁니다. 인자.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잘 못됐다는 소리는 아니고 정말로 5.18 기념재단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깜빵에 있을 때부터서 1980년대부터 하는 소리가 5.18 민중혁명이다. 우리가 했던 민중혁명은 실패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지만은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개인적인 소개도 욕심입니다. 잘 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5.18 민중혁명 이렇게 들어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조금 하고 끝나겠군.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때 조선의 전체의 인구가 무엇을 했냐면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 농민. 주인이 여태 왕인 줄만 알았는데 왕이 아니고 농민이야, 국민이야. 주인 의식을 갖다. 그런데 그 주인 정신이 그대로 5.18 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민중혁명을 했더라면 앞으로 민중혁명 그리고 5.18의 최종 목적지는 평화통일입니다. 신통일. 전국하는데 광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칠 때 광주 들어가면 안 돼요. 세종통일, 광주 정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야기가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저기 하고 하여튼 최종 목적지는 신통일, 평화통일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재단에다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북한군인 600명이 맨날 왔다는 소리 지금까지도 듣고 지만원이가 죽은다고 해서 그 말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3단체도 같이 해야 되는데 3단체와 함께 재단에서 우리가 왜 국방부가 진짜 600명이 왔다면 그건 우리 광주 책임이 아니거든요. 정부 책임이고 국방부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래요.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우리 3단체와 재단이 국방부를 고소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국방부가 지만원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만원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국방부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국방부에서는 지만원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꼭 3단체와 우리 재단에 부탁하고 싶고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18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목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 총을 들고 싸운 사람이 어떻게 민주화입니까? 민주화 아닙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제목도 바로 잡아서 헌법에 등재될 때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제목을 바꿔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참석해서 말씀은 감사하고요. 오늘 행사는 오늘 그 애국대원과 진성원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